자,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마지막 강의 노트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플래닝 앤드 매니지먼트가 되겠고요. 오늘 수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거하고 약간 궤적을 달리 할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진행하는 수업들, 오픈소스 라이센스까지는 에이자일과 오픈소스, 그리고 그 개발 방법론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들, 그리고 그때 사용하면 좋을 만한 툴들, 이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지난 시간까지가 그런 내용의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와 관련된 게 끝이라고 그러면 오늘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에이자일이라는 방법론, 오픈소스라는 방법론으로 12개의 강의 노트를 지탱했다면 워터폴 방식도 회사에 갔을 때 적용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워터폴이 맞는 것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를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게 될 이 프로젝트 플래닝 앤 매니지먼트의 뭐 맨몬스라든지 특히 간트 차트 이런 내용들로 회사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국가과제 혹은 이제 SI 업체라고 그러죠. 삼성 SDS라든지 뭐 LG CNS 이런 회사들이 남의 과제를 수주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때에 대부분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을 쓰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갑을 관계라고 그러죠. 갑이 이제 돈을 주고 요구를 하면 을의 입장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 그것이 이제 갑과 을이 서로 다른 회사일 수도 있고, 회사 안에서도 내가 회사에 자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자원이라는 게 결국 사람과 돈, 정확히 돈이에요. 그리고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에이자일이나 스크럼 방식이 아닌 오늘 설명하는 방식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12 강의 노트까지에 대한 내용 중심을 하겠지만 오늘 설명하는 것을 주로 이제 워터폴을 하는 곳에서 얘기들을 할 테니 이 부분에 대한 지식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진행을 하죠. 수업의 진행 방식은 뭐 기존과 동일하고요.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동영상을 하나 시청할 겁니다. Intro to Project Planning and Management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 동영상이고요. 이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해야지만 뒤로 나갈 수가 있어요. 반드시 시청해야지만. 자,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 동영상이 나옵니다. 갑자기 좀 생뚱맞는 이순신 장군이 나왔는데 이 동영상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분에게 꽤 오래됐어요. 2007년도에 의뢰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남웅찬님께 의뢰를 해가지고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라는 소프트웨어 2007년도 버전의 동영상입니다. 아니 무슨 뭐 10여 년 전 동영상을 봅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설명하는 방식은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에이자일, 뭐 스크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뭐 오픈소스 변화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설명할 뭐 맨몬스라든지 간트 차트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바뀌지를 않아요.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제 제조를 했던 회사들, 그 중에서도 뭐 소프트웨어가 주가 안 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특히 이제 국공립 기관들에서는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대대로 많이 쓰여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는 지난번까지는 이제 링크를 주고 봐라, 보고 알아 그랬는데 오늘은 아예 동영상을 삽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킵하지 말고 시청하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전라좌수사로 임명됐다. 심심찮게 출몰하던 왜구들의 동태가 심상치가 않다. 유비무환이라고 했던가. 뭔가 대책이 필요했다. 급히 본영으로 나대용 장군을 불렀다. 왜국의 상황을 보니 이제 우리의 비밀무기 생산에 들어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소. 나 장군, 예산과 일정을 제출하시오. 비밀무기라 하면 바로 거북선? 드디어 저의 소망이 이루어지는군요. 장군, 보름 내로 작성하여 올리겠사옵니다. 보름이 지났는데도 나 장군은 연락이 없다. 나 장군을 찾아갔다. 나 장군, 완성 일정과 예산 계획은 어찌 됐는가? 장군님, 그게 워낙 큰일이다 보니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내 그럴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장군. 장군님, 이것은... 하하,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2007로 만든 것이네. 기본적인 WBS를 입력해두었네. 자네가 조금만 보완하면 될 거야. WBS라면... 이런 게 있었네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도 바로 볼 수 있고 작업들을 펼치거나 접을 수 있어 보기도 편하군요.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월별로 볼 수도 있고 프로젝트 리더별로 업무를 자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네. 또 달력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작업의 선호 관계를 자동으로 보여주니 전체 프로젝트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지 않나? 이야, 정말 그런데요. 자, 하루 말미를 줄 테니 이걸로 전체 일정과 세부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장군께서 정말 세부적으로 짜셨는걸. 각 자원별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자원을 배정해야지. 오, 자원별로 작업들이 자동 분류되는구만. 장군님께서는 바쁘실 테니 업무 중 초과 업무가 없는지 봐야겠고. 우와, 프로젝트 2007 덕분에 WBS 작성이 정말 편해졌는걸. 장군님, 다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내년 6월이면 거북선 세대를 출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2007 정말 편리합니다. WBS 작성이 세세한 부분까지 잘 되어 있고 훌륭하오. 자, 이제 달려봅시다. 장군! 장군! 장군, 일본에 갔던 사신으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왜구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고 하옵니다. 내 생각이랑 같군. 기상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침략을 한다면 내년 4월쯤이 될 것 같아. 우리도 최소한 2달은 일정을 당겨야 하겠네. 그렇다면 일정 단축을 위해 프로젝트 2007로 주공정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공정 시뮬레이션? 현재 일정 단축을 위해 주공정 간트 차트 마법사를 실행시켜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결과를 보시면 다른 모든 프로세스에 비해 운송 부분의 기간 단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바다로 가야 합니다. 기존 육상 운송을 해상 운송으로 변경하면 일정 단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태풍이 오는 시기는 아니니 그렇게 하세. 그리고 인원도 좀 충원하자고. 우리야! 아니, 대체 무슨 일인가? 병사들이 조총 무기로 훈련하다가 그만 거북선의 등딱지 쪽으로 발사되어 불이 옮겨 붙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금방 진화해서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왜구의 조총이 거북선에 불을 낼 수 있다니. 등딱지에 철갑을 둘러 적의 화력에 대비를 해야겠소. 헌데 그리하려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2007의 작업량 고정을 통해 새로운 작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작업량 고정?
철갑 강화 작업을 추가하게 되면 4명이 20일 동안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꾼 20명을 투입하게 된다면 4일 만에 끝낼 수 있으니 전체 일정에 차질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은 내가 지휘하고 있을 테니 나 장군은 전국에 실력 있는 대장장이들을 빨리 수배하고 또 목재 운반선에 철군도 같이 운반하게 되면 일정이 거의 늘어나지는 않을 게야. 비변사 수장이 거북선 건조 현황이 궁금하다며 방문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리포트가 예쁘지 않으면 보지도 않는다고 한다. 걱정이다. 장군님,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프로젝트 2007은 다른 오피스 제품과 모두 호환이 가능해서 각종 차트나 멋진 디자인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네가 벌써 거기까지? 하하하하, 내 자네만 믿겠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7 시스템 기능을 10분 활용하여 만든 리포트 덕분에 비변사 수장은 크게 만족해 필요한 예산도 아무 문제 없이 받게 됐다. 드디어 거북선을 진수하여 발포 실험을 했다. 장군, 대성공입니다. 이제 외구들과 맞서 싸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인가. 프로젝트 2007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을 거야. 자, 병사들은 들어라. 이제 우리 앞에 두려울 것은 없다. 이 바다는 나와 너희들이 지킬 것이다. 자, 동영상을 지금 살펴봤는데, 뭐, 나름 만화니까 뭐 재밌게 봤을 거라 생각을 하고, 주 키워드는 간트 차트라는 게 등장을 해요. 간트 차트가 이제 중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액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그거를 일정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돼야 되는데 담당자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이 작업이 맞춰지면 후속 작업, 그래서 선수 후수 관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간트 차트라고 부르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거죠. Work Breakdown Structure. 그래가지고 WBS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아마 주공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볼까요? 네. 간트 차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보는 것과 같이 주공정이라는 것이 일정을 가능한 빨리 또는 제때에 맞추기 위해서 통제해야 되는 크리티컬 태스크가 공정이 됐고, 크리티컬이 이제 주공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건 주공정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뒤쪽에 가면 아마 작업량이라는 게 이제 나와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자원의 시간적 총 투입량. 그래서 간트 차트, WBS, 크리티컬 테스트, 주공정, 그 다음에 작업량,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런 단어들이 오늘 수업의 중심이 될 겁니다. 에이자일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을 딱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약간 뭐 극과 극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설명하는 것 자체가 소프트웨어를 하는 프로젝트에선 말도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하지만 엄연히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공립기관들이나 과제를 수주해가지고 진행하는 이제 의뢰 입장에서는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하니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일단 설명은 합니다. 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거. 그 일을 누가 하는지 이름들은 쓰여져 있는데 누가 하던 간에 별 상관은 없어요.
이 간트 차트, WBS 이런 거 얘기할 때 가장 큰 키워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프로젝트를 뭐 이런 걸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물었죠. 그럼 몇 명이나 되는데, 4명이요. 누구든 상관없이 4명이니? 얘 4명이요. 희한한 얘기죠. 프로그래머의 역량은 하늘과 땅 차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특별히 뭐 차이가 없어요. 뭐 좀 더 차이를 둔다 그러면, 석사급 4명이요. 석사만 따면 4명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 얘기하는 거에서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말이 되네 라고 얘기도 하는 큰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국공립 과제를 수주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과제도 관리하는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동영상에 등장했었던 프로그램이 얘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한번 가서 만나봅시다. 아까는 2007년 버전이었는데 현재 만나러 가봅시다. 참고로 얘는 그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고 MS 오피스 안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아까 봤었던 그 프로그램이 이제 최신 버전이니까 조금 예뻐졌고요. 보는 것과 같이 일들이 있고 일정이 있고 선수관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강력하고 새로워진 가격이 좀 갑자기 궁금해지긴 했다. 한 달에 10,000원, 30,000원, 60,000원. 이건 꽤 세네. 회사에서 사야 되니까 비싼가 봐요. 이거 뭐 관련된 기능들 쭉쭉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들 쭉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본 강의에 프로젝트 플래닝 앤드 매니지먼트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프로젝트 관리예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거고 어떤 일을 일정이 어떻고 몇 명이 어디에 투입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안에 있는 내용들 설명 들어보면 구경하면 되겠어요. 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앞서 우리가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간트 차트, WBS, 주공정, 작업량이다 라고 얘기했고 저 작업량에 결국은 사람을 얼마나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가장 키워드라고 얘기했죠. 고유명사가 있어요. 이런 걸 man, month예요. man, month. 한 달에 몇 명이 필요하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man dash month, man month라고 얘기를 하고 딱히 한국말로 번역할 때가 아까 작업량이에요. 근데 이제 작업량이라는 한글 단어보다는 그냥 이제 영어로 man month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한 달 동안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뭐로 나타내느냐?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오로지 이 일에만 매달리면 우리는 일 맨먼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반만 이 일에 투입을 해서 한 달 동안 하면 0.5 맨먼스가 돼요. 따라서 2 맨먼스라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선 2명이 한 달 내내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작업량을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이 일은 몇 명이 필요한 겁니까? 전문용어로 하면 이 일은 몇 맨몬스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1 맨몬스입니다. 그러면 한 명이 한 달 동안 해야 되는구나. 0.5 맨몬스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반만 하면 되는구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반을 한 달 동안 하면 되는구나. 아래 있는 건 12 맨먼스라고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혼자서 12달 내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슈가 되는 건 너무 쉽게 산수를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에이자일이나 이쪽 좀 반대론자, 부정적인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12달 동안 해야 될 일이 12맨먼스면 거꾸로 12명을 한 달 동안 시키면 되는 일이네요. 맞죠? 이런 식으로 사실 관리하는 게 맨먼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부족합니다. 아, 그래? 그게 몇 맨먼스짜리 일인데, 얘 10맨먼스입니다. 아, 그래? 우리 시간을 좀 단축하자. 5명을 넣어. 그러면은 얼마 만에 끝난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2달 만에. 2달 만에. 12맨먼스면 12명을 넣으면 한 달에 24명을 집어넣으면 0.5달에.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 방법의 문제가 돼요. 느낌이 옵니까?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개별 엔지니어들, 그들의 능력, 그들 간의 인터랙션, 이걸 중요시했던 게 에이자일이라면 그 사람들은 없어요. 일단 그냥 머릿속에서 이거 컴퓨터 공학과 출신,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출신, 뭐 학부 졸업자 10명이면 될 것 같대. 그 사람들은 누구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10명이어도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20명을 넣어. 2배로 빨리 끝나게. 이게 이제 이 오늘의 주제에 해당하는 맨먼스 베이스드의 프로젝트 관리 및 그에 따른 부정적 견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한 권 있어요. The Mythical Manmonth. 맨먼스가 얼마나 이게 신화적인 얘기냐 라는 얘기를 하는 책인데 책 제목은 뭐 되게 멋있게 돼 있죠. 내용이 조금 거칠어요. 교보문고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원서도 있고요. 한글판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날짜를 보면 이 1995년 8월이죠. 1995년 8월. 번역본은 2015년 3월이에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맨먼스 미신, Mythical Manmonth라고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한 에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가면 책이 20주년 기념판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20년이 지나도 이렇게 출간되는 책이 많지 않은데 따라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목들을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뭐 타르구덩이, 맨머신 민인, 외과 수술팀, 귀족 정치 민주주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앞쪽에서 우리가 코드 컴플릿이라든지 이런 책을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의 책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책이 왜 나왔느냐 라고 물으면 이분이 IBM에서 이제 운영체제를 만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 써놨어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관리를 한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설계와 구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훨씬 넘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번 읽어두면 나중에 오늘 설명하는 방식으로 결국 맨먼스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하는 쪽에 갔을 때 이 책을 한번 읽고 간다 그러면 아마 이런 부분은 원래 답답한 거구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adding manpower, 사람을 추가하는 것, 어디에다가 to a late software project, 지연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에 사람을 추가한다는 행위는 뭐다? 더 느리게 만들 뿐이다. 앞쪽에서 우리가 맨먼스를 설명을 할 때 12맨먼스야? 그래 12명이 한 명이 12달을 하는 거야?
그럼 6명을 넣어. 줄어들잖아. 12명을 넣어. 한 달에 끝내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12멤버스를 투입을 해가지고 즉 한 명이 12달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연되는 거예요. 중간에 한 명 더 넣어. 2배로 성과가 올라가지 않겠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mythical mammoth라는 단어를 여기저기 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튀어나와요. 동영상도 여럿 있고요. 심지어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들도 있네. 이미지를 가면 책 제목도 있지만 오늘 이제 설명할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프들, 그림들, 수학들. 여기도 또 많아 나타났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만화로 먼저 보면 왼쪽이 뭐 느낌적으로 이제 관리자, 사장님이 되는 것 같고요. 오른쪽이 느낌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책임자가 되는 것 같아요. 팀장.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명 더 하면 당신 과제 어떻게 되는 거야? 기대치는 더 빨라지겠지. 그렇죠? 근데 답변이 뭐라고 나와요? 한 달은 트레이닝 시켜야 되고 한 달은 또 뭔 일 벌어질지 모르겠고 또 한 달은 어쩌고 저쩌고 결론적으로 일은 언제예요? 일하기 전에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고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 지금 줘봐야 쓸 데도 없거니와 그 사람 트레이닝 시키고 하느라 기존의 인력들이 시간이 더 낭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정이 바쁘잖아요. 그래도 뭐 좋아지는 게 좀 있지 않겠어? 답변이 아주 명언이죠. 명언.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이 멤머스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멤머스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우리가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는 일을 하거나 너무나도 누가 하든지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면 멤먼스 기반으로 간트 차트를 돌리며 WS 차트를 만드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이 조금 그런 장르가 아니라라는 게 사실은 이 모델이 안 맞는 거죠. 원래는 좋은 모델이에요. 어딘가에선 잘 쓰여요. 다만 우리 같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 잘 궁합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앞쪽에서 봤었던 이 동영상이 이런 식으로 플래닝을 하고 매니지를 한다라는 7분 30초 동안의 이론 수업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를 겪을 때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될지를 멤먼스 중심으로 과제를 관리하고 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를 오늘 주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컬 멤먼스라고 되어 있는 이 책의 키워드들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책은 에세이예요, 말 그대로. 누구의? 앞서 프레드 브룩스의 에세이고, 프레드 브룩스는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IBM에서 운영체제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아까 1995년도 판을 그 교보문고에서 하는 걸 봤죠. 1995년도 판 에디슨 웨슬리. 근데 이게 재출간된 책이고 그 전에는 1982년에 만들어졌고요. 최초 초세본은 1975년도에 찍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따라서 1975년이면 45년 전 책이에요, 솔직히. 45년 전 책인데 떡하니 지금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떡하니 지금. 어마어마한 책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레드 브룩스가 결국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즉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보던 경험을 책으로 풀어낸 거고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센텐스가 앞쪽에서 우리가 미리 봐버린 지연된 과제에 사람을 추가한다는 행위는 그 과제를 더 느리게 만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보문고 한글판 그 짧은 요약문에도 나왔지만 이 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부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이핑 이런 거를 해라 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한번
두 번, 세 번 할 때에는 세컨드 시스템 이펙트라고 이후에 설명할 내용인데 앞쪽에서 미진했던 거, 앞쪽에서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를 버전 2에다 다 퍼붓지 말아라. 그러면 버전 2는 다 망가진다. 라고 얘기 부르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따라서 신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경험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이 이 책에 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거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경험을 가지고서 이 얘기를 하는지 이 사람의 경험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내용은 브룩스가 IBM이라는 회사에서 OS360이라고 부르는 운영체제, 인터넷에 치면 전설의 이 운영체제에 대한 이미지라도 나올까 싶은데 IBM OS360 그래서 나오죠. OS360 IBM이라는 회사예요. 지금은 SI 업체가 돼가지고 과제를 수주해서 이제 솔루션을 이제 납품하는 회사가 됐지만 과거에는 컴퓨터 운영체제, 컴파일러, 네트워킹 이런 것들에 제일 잘하는 회사였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라고 불렸었고요. 이미지 치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실제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컴퓨터들에서 돌아왔었던 운영체제예요. 굉장히 컸었는데 결국은 IBM에서 이 OS를 만드는 거예요. OS가 사실 제일 복잡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니까 했고요. 제일 큰 키워드였던 건 결국은 이 OS 개발이 점점 일정이 지연돼 갖고 이 브룩스는 결국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개발자를 더 투입하는 결정을 실제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고민들을 책에 담은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고리라고 부르는 그 언어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을 하면 The Language Algo리고요. 1950년대 포트란에 대항하여 유럽 중심으로 만든 언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알고리라는 언어가 과학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나왔고 당시의 컴퓨터는 주로 과학 계산을 하는 사람한테 많이 팔렸으니 이 알고리란 언어를 IBM 컴퓨터에 올리기 위한 컴파일러 개발을 했었는데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을 더 투입하던 말던 이 과제는 애시당초 6개월쯤 걸린 과제였던 거죠. 즉 우리가 건설을 한다든지 다리를 짓는다 그러면 사람을 더 많이 투입하고 물적, 일적 공세를 펼치면 날짜가 줄어들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소프트웨어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상한 개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이블 오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너무 본인 자체를 띄워오는 편은 있지만 결국 이 사람은 이 내용을 썼고요. 이 책은 실제로 1975년에 초판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5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읽히고 스티브 잡스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매니지해야 되고 그 일에 소프트웨어가 개입이 된다면 거의 다 극찬하는 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요? 책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키가 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맨먼스입니다. 결국은 지연된 과제에 사람을 넣으면 더 지연시킬 뿐이다라는 사람에 우리가 한번 맞춰서 브룩스의 얘기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하면서 브룩스는 왜 일정을 스케줄하는 것이 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맨먼스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허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신화다. 그래서 빨간색에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작업을 메저링 하겠다라는 것 그것을 맨몬스로 누구든 상관없이 몇 명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신화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그게 안 되냐고 얘기했을 때 complexity라는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밍 작업 자체가 컴플렉스하다는 얘기인데 왜 컴플렉스하냐고 물으면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 자체가 아주 그렇게 명확 관하게 A1, B1, C1, D1, E1 이렇게 딱딱딱딱 애시당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아이러니하지만 에이자일이 떠오를 텐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에는 개발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개발자 및 개발자와 관련된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중에 뭐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에이자일은 그런 걸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스크럼 회의를 통해서 일들이 동적으로 생기고 없어지고 바뀌는 일이 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간트 차트로 막 1년짜리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더불어서 일 자체, 아까 간트 차트에서 나왔던 액션 자체와 그거를 수행할 사람을 연결하는 작업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에이자일 때는 어땠어요? 아침에 만나요. 포스트잇과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해서 작업들을 끝난 것, 진행 중인 것, 앞으로 할 것 해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특정 사람한테 어사인하고 하죠. 어사인을 할 때에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줘요. 하지만 그냥 맨몬스를 했을 때에는 상관없어요. 이름을 적으시오 칸이 있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미리 정의되어 있으며 나중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그게 가능한가? 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 경험상으로 프로그래머를 늦어진 프로젝트에 추가하는 행위는 더 늦더라 라는 얘기를 했고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complexity 즉 새로운 사람이 추가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 간에 무엇이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사람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대화할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건 그 사람이 어느 수준인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현재 능력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또 대화를 해야 되니 결국 N명에 있는 개발자가 있는 팀이 있을 때 N명에 있는 개발자들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 숫자 그거는 단순하게 나오죠. 보는 것처럼 n 곱하기 n-1 나누기 2로 하면 얼마나 많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필요한지가 나오는데 결국은 느려진다의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니 기존에 하던 대화의 양이 더 늘어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사람도 들어와서 우리가 뭘 하는지 아마 뭐 바로 알고 들어오면 바로 쓸 수 있겠지만 평균 그렇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신입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수업 진행해 오면서 우리가 설명한 회사의 개발 프로세스라든지 도구라든지 센판 이런 걸 모를 테니 교육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센텐스는 이거예요. 결국 제일 중요한 센텐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에 따라는 그 태스크라는 것을 그렇게 막 1년 전, 2년 전에 무자르듯이 딱 하고 1년 뒤에도 유효한 액션 아이템이 나올까? 글쎄. 그리고 사람들끼리 대화를 해야지만 소프트웨어를 짤 수 있다는 게 기본 철학인데 대화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더불어서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야지 뭐 태스크를 주는 거고 하는 거니 기타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사람이 추가가 되었을 때에 일이 빨라지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느려질 수가 있죠. 따라서 100% 다 느려지냐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뒤집어 봅시다. 우리 팀을 너무 잘 알아요.
원래부터 우리 팀 사람들하고 대화를 진짜 잘했고요. 쓸데없이 우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오면 지금 당장 그 일을 본인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빨라지겠죠. 이런 조건이 부합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라는 겁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온다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 세 가지 사항의 컴플렉시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국 프로젝트는 느려질 것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따라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공모전을 준비할 거예요. 누군가 조인하겠죠. 조인했을 때 기대치, 우리가 좀 더 빨리 할 것 같아. 그러려면 우리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막힌 기술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쓰는 도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 알아야 되고, 인간적으로 우리와 그 사람이 대화가 잘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에이자일이 지향하는 팀이 그런 팀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따라서 에이자일을 설명하고 그럴 때 우리는 맨먼스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루하루 인터랙션을 해가면서 유동적으로 일을 만들고 없애고 지연시키고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MS 프로젝트를 본 것처럼 막 1년짜리, 2년짜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저렇게 한다? 그 방법도 애매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늦어진 프로젝트에 사람을 더 넣는다는 행위는 거의 확률적으로 뒤로 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갔을 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기술적 장벽에 부딪혀 있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 와서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안 되겠어. 저기 옆에 있는 팀도 붙고 이 팀도 붙어가지고 함께 해보자고. 그러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말아야 되는 걸까요? 고민스러워요. 고민. 소프트웨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헛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이것이 맨먼스의 신화적 측면이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인데 신문 기사를 하나 볼까 해요. 신문 기사에 아까 이게 남의 소프트웨어를 짜줄 때 주로 발생하는 거였다 그랬잖아요. 개발 단가 라고 치면 정부 소프트웨어 노임 단가 이게 있고 2020년 적용할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들도 있잖아요. 그쵸? 대부분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남한테 소프트웨어 개발을 부탁하거나 아니면은 갑을관계에서 수주를 받거나 하면 결국은 얼마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써야 되는데 대부분 이때 몇몇 몬스가 들어가서 돈을 얼마를 받습니다 라고 계산이 돼요. 우리가 에일자일 정신이면 사람이 이렇게 찾겠죠.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야. 그럼 누군가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얼마를 주면 쓰겠어요? 이제 내고를 하겠죠. 근데 이 맨먼스 기반으로 움직이는 대부분의 과제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사급 5맨먼스 얼마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의 누구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여서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 단가라는 게 아마 뉴스를 찾으면 여기 나오죠? 소프트웨어 기술자 일당 33만원 통계 터무니없다 이러고 나오는데 결국은 보는 것과 같이 맨몬스로만 쳐다보는 머릿수로만 세는 거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입찰에 참여할 견적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별거 아닌 이 맨몬스는 소프트웨어를 수주받아 본인이 짜는 게 아니고 수주받아서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돈 계산하는 데에도 관건이 되는 거고 개개인의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반영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맨몬스는
프로젝트 과제의 비용을 머릿수로 세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버 블릿이에요. No silver bleed. 실버 블릿. 은총알을 얘기해요. 은총알. 실버 블릿. 총알인데 은으로 만든 거죠. 은으로 되어 있는 총알 가지고 뭐 합니까?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 늑대 인간 나타나면 이제 은총알 쏴가지고는 이제 늑대 인간 죽이는 거. 즉, 한 방에 이게 비장의 무기 이거면 돼. 만병통치약. 소프트웨어에는 이런 게 없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브룩스의 No Silver Bullet 챕터예요. 소프트웨어에는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도구든 아니면 개발 방법론이든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한 가지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No Single Development 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기서 쓰인 방법인데 너희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거 어때는 거예요. 이런 거가 없는 거고, 따라서 어떤 도구를 쓴다든지 어떤 개발 방법론을 쓴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 팀의 상황을 고려해서 고민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고쳤어야 되는 거지, 그냥 어디선가 가져온 도구, 어디선가 가져온 프로세스, 어디선가 가져온 기법들을 그대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쪽에서 교수님이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픈소스 트렌드는 결국 인하우징이라는 단어를 확산시켰다. 즉, 내가 오픈소스를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은 내가 개발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오픈소스를 강조하다 보면 약간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뭐가 유명하다더라, 그것을 내가 가져오면 나도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아니지요. 잘 활용한다 쳐도 나한테 딱 입에 맞지는 않아요.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레드햇이나 이런 오픈소스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런 걸 해준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오픈소스인 경우에 잘 모르는 친구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가져오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가져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소프트웨어하고 잘 붙지도 않고 생각했던 만큼 뭐 정성정량적인 게 잘도 안 되고 이거는 기능이 안 돌아가고, 결국은 하나의 정답은 없어요. 오픈소스는 항상 받아들일 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듯이 어디에서나 쓰이는 노 실버 블릿에 상응하는 게 이제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있죠. 맞는 칼. 집에 하나쯤은 있을 요런 애. 이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에서 끊임없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봐라, 고민을 해봐라, 무슨 생각이 드냐 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는 노실버블릿 분야예요. 예를 들어 언어도 그래요. 파이썬은 배우기 쉽고 짜기 쉽죠. 1학년 1학기 때에는 배우기 어렵고 짜기도 어려웠겠지만 지금쯤은 그나마 짜기 쉽고 배우기도 쉬운 언어일 거예요. 대가는 C++나 고랭기지의 성능이 1이라 그러면 정말 100배까지도 느릴 수 있는 언어예요. 거꾸로 C++ 언어는 언어가 해주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자료구조 알고리즘이나 이런 개념을 STL 안에서 쓸 수는 있지만 STL이 너무 큰 규모여가지고 안 되는 임베디드면 직접 다 해야 되는, 즉 배우기 어렵고 진짜로 배우기가 어렵고 다루기 어렵고 버그 나면 치명적인 언어인 거죠. 하지만 성능은 빠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것들을 얘기했고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고민을 해서 무엇이 맞을지를 찾아가야 돼요. 노 실버 블릿인 분야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무 쉽게 그거 이걸로 써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일단 질문은 직접 해봤니?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무조건 풀리는 건 없다는 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거, 결국은 상황에 맞춰서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거는 그 문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The Second System Impact예요. Effect. Second System은 두 번째 만드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 첫 번째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첫 번째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되기도 하지만 첫 번째 시스템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에이자일 기법에 의해서 인터넷상에 서비스를 출시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경쟁자가 쫓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하면은 대박이 벌릴 것도 같고 이런저런 고민 끝에 그리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 수익도 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시스템을 다급하게 하죠. 그리고 첫 번째 시스템에서 결국은 못했던 부분들을 나중에 꼭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시스템에서 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기록하게 되죠. 세컨드 시스템 이펙트는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일단 한번 출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다음 버전을 준비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오버 엔지니어링 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즉, 첫 번째에서 못했던 것 다 집어넣고 첫 번째에서 아쉬웠던 것 다 집어넣고 첫 번째에 남들이 해달라 그랬던 거 못 넣었던 거 다 집어는 엄청난 괴물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세컨드 시스템 이펙트는 뒤집어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두 번째 만들 때에 아쉬웠던 거, 못했던 거, 남들이 부탁한 거를 다 집어넣느라 결국은 느려지고 커지고 경쟁력 떨어지고 끝내 실패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이 세컨드 시스템 이펙트입니다. 버그. 버그는 버그 없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죠. 버그가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을까? 버그가 없는 소프트웨어는 글쎄요, 뭐 있다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드러나지 않았겠죠. 치명적이지 않거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C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99개의 사소한 버그가 코드 안에 있습니다. 99개입니다. 자, 패치 한번 떴습니다. 한번 다운된 적이 있어서.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버그는 127개로 늘어났습니다. 교수님이 프로그래밍 수업을 저한테 들은 학생들이라면 이런 얘기 가끔 해요. 특히 그 재사용 설명할 때 남이 만든 소스 코드를 열었다. 그래서 그 소스 코드의 시간이 바뀌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다? 저 소스 코드는 오염됐기 때문에 다시 검사부터 체크, 검증을 다시 해야 된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비교도 하고 버전 관리하는 걸 다시 뒤지겠죠. 혹은 나는 단지 한 줄을 바꿨을 뿐인데 그래요. 많이 오염시킨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소독하는데 결국은 코드에 뭔가를 타이핑하는 행위는 버그를 일단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요. 따라서 일단 손을 댔으면 버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결국은 버그는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치명적이지 않도록 자잘한 버그들이 일정 수준 이하로만 유지가 돼야 되지 않는가 라는 접근 방식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에러가 없는 에러 프리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까지는 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에러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에러를 없애고 자잘한 에러를 어느 수준 이하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프로젝트 관리자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단계는 에러가 0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해. 그렇다면 지금 브룩스의 책에 기반한다면 그 과제는 절대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브룩스가 얘기한 에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레스 트래킹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과제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일정을 관리할 것이냐라는 를 설명하기 전에 에이자일에서 스크럼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때 매일 아침 모여가지고 15분씩 얘기한다는 거, 혹시 누군가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뭘 매일 만나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봐.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15 곱하기 5일 해가지고 한 1시간 미팅하면 되지 않아요?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에이자일 스크럼 기법이 이거에 맞아 떨어지는, 매핑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질문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프로젝트가 1년이 늦어질 수 있니? 그랬더니 하루하루 늘어나다 보면 그렇게 1년이 되는 거야 라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굉장히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세세한 얘기들을 촘촘하게 대화를 나눠가면서 해결해 왔다면 이렇게까지 늦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룩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식의 일정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그만한 마일스톤, 조그만한 일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 단위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만나라. 안 그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월 정례 미팅 이러면 너무나도 쉽게 하루씩 이틀씩 늘어날 것이고, 그 과제는 그래서 늦어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에는 스크럼이 결국은 사람들이 스크럼을 하는 이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컴플렉스한 인터랙션과 태스크와 워커들과의 관계를 수시로 점검해 가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것 같은 큰 지연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것이 이제 프로그레스 트래킹입니다. 다음은 컨셉추얼 인티그리티예요. 조직 문화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인티그리티는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때 뭘 넣을 건지, 무얼 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즉, 일단 하나는 명확해요. 맨 아래도 나오지만 제일 좋은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교육받지 않아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직관적이다라는 단어들을 한국에서는 쓰는데, 그 사람에게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주고 일절 말을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은 키보드와 마우스로 끄적끄적 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짧은 설명을 마친 후에 바로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게 실패하지 않으려면, 즉 사용자가 보고는 안 할래 이러지 않으려면은 굉장히 사용하기 쉬워야 되고, 이렇기 위해서는 복잡해지기보다는 굉장히 구조가 개념적으로 명확하고 단순화되고 순수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가 일종의 방향성, 철학을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건 결국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을 쓰고자 하는 자가 어떤 생각으로 우리 걸 쓰게 될 건지, 어떻게 써야지만 우리의 유저가 편하게, 쉽게 우리가 만든 기능들을, 장점을 극대화해서 사용할 건지를 누군가는, 여기 보면 이제 한 명이 되던 아니면 소그룹의 설계자가 되던 누군가는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든지 누군가는 철학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많은 개발자들이 좋은 아이디어 낸 것도 쳐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조직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기능이 넣고 싶어요. 와 세컨드 시스템 이펙트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고, 방향성에 대한 것, 이것만은 지키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컨셉추얼 인티그리티라는 단어도 있지만, 아주 회사를 가게 되면 아주 특이한 단어, 개발 철학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혹은 설계 철학. 이 시스템을 설계한 철학은 뭐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 철학을 결국은 나머지 팀원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즉 결국은 수많은 개발자들이 우리가 함께 움직이고 굉장히 복잡한 사고작용을 하면서 개발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은 들이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걸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이 사람이 혹은 이 몇 명이 질문받고 답변하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철학이 같아져야 돼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드는 철학은 이런 거야. 따라서 그 철학에 맞춰서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컨셉추얼 인티그리티 아니면 디자인 필로소피, 설계 철학 이런 단어들은 회사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요.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토론을 하다 결국은 우리의 설계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건 쳐내고 어떤 건 받아들이는 잣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셉추얼 인티그리티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수많은 외국계 회사들은 그 슬로건이 있잖아요. 노키아는 과거에 just connected, connecting people인가? 그래서 사람들을 연결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나이키는 just do it, 구글은 이불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결국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사용자를 행복하게 하는, 사용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철학을 정의하는 행위, 그걸 가지고 팀원이 공유하는 문화, 더불어서 그것에 맞지 않으면 스스로 잘라낼 수 있는 독자적 결정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 컨셉추얼 인티그리티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매뉴얼이라고 그러면 무슨 물건을 사거나 소프트웨어를 샀을 때 이제 설명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매뉴얼은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시작하는 시점 혹은 우리가 만들 모듈에 대해서 누군가는 상세한 규격, 즉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는 건지, 사용자에게 어떤 UI, UX를 제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내부,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규격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설명서라기보단 만들 소프트웨어의 그 요구사항을 쓰라는 얘기죠. 이게 조금 딜레마가 있기는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워킹 소프트웨어 is better than document여서 도큐멘트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0하고 1에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최소한 우리가 팀으로 작업을 할 때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인지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로 치건 디자인 바이 피규어에서 화이트보드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린 행위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을 매뉴얼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비춰지는 측면, 내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라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결국 사용자로부터 그리고 우리 팀원들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수정되고 진화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일럿 시스템이에요. 파일럿 시스템은 무엇이냐? 우리가 파일럿 테스트 뭐 이런 얘기 하죠. 결국은 상용으로 뭔가를 내보내기 전에 시운전하는 거, 파일럿 드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파일럿 시스템은 실제로 고객님 앞에 주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대부분 기술이 가능한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실제로 맞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정성정량적인 고민을 실제 비슷하게 구현함으로써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느 수치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의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throw away 할 겁니다.
버려질 거예요. 버려져요. 따라서 우리가 만들 것에 100을 다 구현한다기보단 우리가 만들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구현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추 비슷하게 맞아요. 이 경험을 거치면 우리는 진짜 고객님 앞에 드릴 시스템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공되는 시스템이 결국은 이제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버전 1.0이 되는 거고,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결국은 파일럿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출시될 거고, 고객님은 화가 나실 것이며, 우리 회사의 명성과 향후 이 소프트웨어가 개선이 돼서 고객님에게 전달이 된들 이미 망가져버린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파일럿 시스템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생각한 철학이 정말 그럴듯한지, 정말 유저 인터페이스가 편한지, 정말 그 수치에 도달하는지 등을 미리 한번 확인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formal documentation이에요. 문서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딜레마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현실은 영아님은 일 극단론은 피해야 된다 라고도 얘기했어요. 결국은 이 formal documentation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냐, 개발 구현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프로젝트는 뭘 목적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성취할까? 누가 이거를 성취할지 고민 좀 해보자. 언제까지 할지에 대한 큰 마일스톤들, 그리고 얼마의 경비가 소요될지. 즉, 누군가가 우리 프로젝트에 물었을 때 종이를 딱 주면 바로 이거는 이런 프로젝트구나,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거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GitHub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프로젝트들이 펼쳐질 때 이런 문서들이 항상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서들이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서 이런 목적을 이룰 것인데 누구가 이런 작업을 할 것이고, 이렇게 처음에 본인들을 소개하는 문서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 문서를 주면 아까 컨셉츄얼 인티그리티도 있는데 우리는 같은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사람도 어렴풋이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어느 정도에 대한 그 개념을 항상 터득할 수 있겠죠.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문서들은 존재해야 되는데, 방금 설명한 것처럼 누군가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무엇을 성취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기술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에이자일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건 프로젝트 에스티메이션, 결국 이제 맨몬스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개념이 아니더라도 일정을 잡는 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일정을 잡을 때에 소프트웨어를 이해한 상태에서 일정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결국 그냥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짜는 거에 걸리는 시간과 프로그래밍 툴, 즉 컴파일러나 인터프레터 뭐 이런 걸 따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쵸? 결국은 우리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서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개발들의 일의 난이도들, 복잡도들, 심지어 누군가는 그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일정을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스크럼을 할 때에는 정말 딱 아침에 15분이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대부분 시간이 버려지는 행위들, 무의미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무의미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술적이지 않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은 미팅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최대한 이런 것들을 줄이고, 이런 상태에서 기술적 난이도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일정을 잡아야 되며 에이자일까지 도입한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일정이 나온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가 앞서에서도 리모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IT 도구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협업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몬스, 신화 얘기할 때에도 결국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뭐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전화, 화상이든 직접 만나던 회의, 기타 등등의 메모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꼭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서비스가 이제 확산되고 또 그러다 보니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대등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물어볼 게 있으면 누구든 간에 바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예측하거나 그럴 거야 라고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앞서의 쉬프 아키텍처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발자들이 구현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만나서 내 생각이 맞나요? 이거를 컨펌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그거를 이렇게 상상해서 아마 그럴 것이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에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불필요한 지연과 불필요한 오류를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화를 많이 하세요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불투명한 가정하에 진행돼서 잘못되거나 지연되는 일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지컬 팀인데 외과 수술 팀이죠.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건 우리가 이제 의학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외과 수술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막 이렇게 막 뭐 낭만 닥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막 한 사람이 굉장히 막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하듯이 하죠. 무슨 얘기냐면 외과 수술팀에서 한 명의 실력 좋은 사람이 전체 팀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임무를 마치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다 조율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팀에서는 이 한 명의 굉장히 능력이 좋은 프로그래머가 있는 것이 참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브룩스가 느꼈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맨몬스를 가지고 이 일은 누구든 5명이 돼. 5명이면 돼. 이게 안 되는 게 보게 되면은 브룩스가 직접 느낀 걸로는 좋은 프로그래머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본인이 봤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을 모두 똑같은 사람으로 해서 오늘은 네가 하고 내일은 네가 하면 뭐 이틀이면 끝나지 않겠어? 이거를 그 사람 봐가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뜻도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모두 다 똑같이 이틀, 2명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메인터넌스 했을 때하고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버저닝이 있죠. 그쵸? 코드 프리즈 and 시스템 버저닝인데 버저닝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봤고 코드 프리즈, 코드를 얼린다 라는 표현 종종 써요. 오늘 코드 프리즈 합니다.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를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여기까지는 시스템 버저닝을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에이자일 할 때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조금씩 만드는 얘기들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에이자일에서 결국은 만들고 결과를 피드백을 받아서 또 재수정하고 그렇게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을 중간중간 사용자들에게 피드백도 받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도 받게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은 요이 땅 해서 끝까지 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용자 그리고 개발자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에이자일 결국 이제 스크럼에서 했던 것처럼 어느 시점에는 목표했던 기능들이 채워질 수 있어요. 에이자일 스크럼이라고 그러면 이제 스프린트를 뛴 거죠. 한 번 스프린트, 2번 스프린트 혹은 이제 스프린트를 완전히 다 완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 버저닝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결국 스프린트를 끝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체 소프트웨어가 다 만들어졌다든지 그래서 릴리즈를 해야 되면 그때 더 이상의 수정은 없다고 선언을 하는 게 코드 프리즈예요. 코드 프리즈.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메인터넌스인 경우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마일스톤 혹은 태그를 달고 버전 넘버 쓰인 다음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이제 개발을 하면 결국은 이제 날짜가 떠요. 코드 프리즈 언제까지 한다. 혹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프리즈 한다. 그럼 이제 손 떼고 이제 만세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징 작업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또 넥스트 개발 브랜치가 뜨면 그때 우리가 다시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니 버저닝을 중간중간 계속 하라는 의미와 그리고 의미 있는 버전이 나왔을 때 우리는 프리징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고 그것을 번호 붙여가지고 관리하는 작업들을 꼭 해라. 그냥 끝까지 그냥 막 1년 동안 그냥 소프트웨어가 막 더해지고 빠지고 뭐 언제 한번 이렇게 멈추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도구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잖아요.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전체적인 방법과 도구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훌륭한 도구는 굉장히 좋은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개발 기간도 단축시키고 소프트웨어의 퀄리티도 그리고 성능도 향상시킨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이제 매뉴얼리 하거나 우리 모두가 불편하지만 우리 모두 감수하고 있다는 그런 일이 있다면 도구를 항상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본인이 쓰는 도구들이 있죠. 하지만 그 팀이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면 그 도구를 만드는 게 좋으며, 즉 누군가 이런 도구들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참 좋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상용 소프트웨어들을 쓰고 오픈소스 도구들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그 기능,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거를 끊임없이 수작업으로 시간 오래 걸리면서 했고, 심지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렇게 불편한 일을 한다면 누군가 하나는 툴 메이커가 돼서 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의 이렇게 시니어 엔지니어, 이렇게 경력이 높은 개발자들은 뭐 하세요? 그러면 도구 개발팀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도구를 봤어요. 뭐 프로파일러도 봤고 뭐 분석기도 보고 기타 등등 다 봤는데, 그렇게 도구를 만드는 역할, 이런 걸 누군가 맡는 것도 좋고, 그리고 뭐 너무 도구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수작업으로 해서 불편해하는 부분들 하나하나를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짜보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도 일정 단축과 품질 향상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낮춰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당연한 일이겠죠. 당연한 일이겠는데 결국은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낮추기 위해 브룩스가 제안한 건 두 개였어요. 당시에는 워터폴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기 때문에 첫 번째 센텐스가 좀 말이 되는데, 첫 번째 센텐스는 뭐냐? 아키텍처를 디자인을 완료했을 때 개발자를 구해라. 워터폴은 어땠다 그랬어요? 설계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게 지나면 개발하는 단계, 개발도 시스템 설계, 뭐 블럭 설계, 상세 설계 이러는데, 결국 워터폴 방식에서는 단계 바이 단계니까 단계별로 사람을 구해라.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프로그램 사람을 구하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고요. 에이자일이라 그러면 사실 이거는 무의미한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많은 좀 여운을 남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말아라. 여기 이제 오프 더 쉘프라고 나와요. 오프 더 쉘프는 뭐냐면 상용품을 사는 거를 얘기를 해요. 즉 직접 개발하지 말고 살 수 있으면 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라는 거죠. 1975년에는 오픈소스가 뭐 이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었어요. 결국은 남에게서 사는 것이, 돈을 주고 사는 게 유일했던 방법인 것 같고, 현대의 말로 그거를 이제 재구성한다면 직접 짜지 말고 오픈소스를 찾아봐라 라고 우리 학과에서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의 수업이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에이자일이나 오픈소스하고 약간 다른 그런 걸 동영상을 봤죠.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딘가엔 저렇게 해서 심지어 뉴스에서 본 것처럼 정부에서 공시한 소프트웨어 단가마저도 머리당 얼마 이런 식이 되니까. 그래서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여러분들에게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우리가 브룩스의 책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저런 스타일의 개발 프로세스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나마 실수하지 않고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브루스의 조언들을 우리가 했고요. 앞쪽에서는 이제 그 MS 프로젝트를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오픈소스를 또 이제 한번 본다면, 프로젝트 리브레, 리눅스 한 달 살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오픈 오피스, 리브레 오피스 이런 거를 쓰고 있을 텐데, 그 리브레 오피스 계열이에요. 근데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처럼 프로젝트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나오죠. Like Google Docs, but replacing MS Project. 아유 훌륭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여기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커뮤니티 에디션 나오네. 450만 개가 다운됐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MS 프로젝트를 대체할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튜토리얼도 이렇게 동영상 찾아가면 유튜브에 프로젝트 리브레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15분짜리 설명서 있으니까 참조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쓰면 될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도구들, 다양한 도구들,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도구들도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기사들이에요. 여기서 설명되는 거 있으니까 한 번씩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서머리를 하도록 하죠. 그래요,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에이자일과 오픈소스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여러분을 노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 정부에서 과제를 수주하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불관계에서 의뢰되건, 혹은 저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된다면 결국 맨몬스라든지 간트 차트라든지 WBS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당황하지 말고 저걸 이제 수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지만 저거에 대한 문제점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이를 토대로 저런 회사나 저런 개발을 하게 됐을 때에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는 것처럼 이제 미시컬 맨먼스 코리아 버전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사이트 들어가면 책이 아니고, 이거는 책은 아니고 단어들이 조금 어려웠을지 몰라서, 이게 그래서 이 양반이 되게 좀 쉽게 잘 설명을 했어요. 쉽게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앞쪽에서 영어 문구가 뭐 조금 약간 공돌이들이 쓰지 않는, 공학도가 쓰지 않는 단어들이 종종 나와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요약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플래닝 앤드 매니지먼트, 마지막 강의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브룩스의 책도 있는 것처럼 결국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됐을 때도 과정 중에는 성공적 요인이 있고 실패한 요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는 모두 다 실패한 건 아니고 분명히 어딘가에 성공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헤쳐나가는 것도 좋지만, 모든 일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상처가 굉장히 커요. 따라서 이런 책들, 자료들, 선배의 이야기들을 읽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하자라는 부분이죠. 결국은 오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논립 도구의 마지막 수업으로서 이제 이 지점에 도달을 했는데,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들 회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1학년 1학기 때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러면서 파이썬과 웹 테크놀로지,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언어들과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지를 배웠고, 더불어서 주피터 노트북이나 비주얼 코드를 사용을 해서 오픈소스 도구들을 사용을 했으며, 실제 턴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보는 과정을 겪었을 거고, 그러면서 오픈소스들을 한두 개씩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쓰는 것이 참 좋구나라는 일종의 작지만 짜임새 있게 짜여진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한 사이클을 1학년 1학기 때 돌았습니다. 그리고 1학년 여름방학과 1학년 2학기에 본인이 트랙을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한 강의, 특강, 그리고 제반 정보들이 제공이 돼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췄던 거죠. 그리고 이번 학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를 통해 여러분들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이해함으로써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를 써볼 수 있게 된 거고요. 더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언어, 파이썬을 쓸 수 있으니 뭐라도 짜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또한 프로그래밍을 짜는 그 프로그래밍적 지식 외에도 이 수업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발을 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방법론과 도구들과 단계와 철학과 문화와 법과 라이센스가 있다는 것을 설명받았습니다. 이후 이제 여러분들은 기초적으로 프로그래머가 갖춰야 될 기초 소양은 갖춘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해야지 개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그리고 언급하지 않았던 과목인 우리가 1학년 2학기의 디자인적 사고, 서로 낯선 친구들끼리도 섞여서 팀 플레이를 하면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쳤죠. 더불어서 2학년 1학기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파이썬 외에 임베디드를 해야 하는 불친절하지만 막강한 언어인 C++를 배운 거예요. 소형학과에서 이것들, 즉 5개의 교과목을 했다는 건 이제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든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쌓아놨다는 겁니다. 이후로 2학년 2학기부터 결국 여러분들은 트랙별로 교과목들이 갈라질 것이며 트랙별로 전문적인 좀 더 딥한 지식과 그거를 개발로 옮기는 능력들을 배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에 캡스톤 디자인을 하면서 본인 트랙에서 정말 의미 있는 그리고 본인이 자랑할 만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 소형 캡스톤으로 졸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할 겁니다. 따라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1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본인이 선택한 트랙에서 보다 전문 지식을 확보하고 많은 경험을 쌓고 그리고 우리 학과는 교수님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질문을 받고 도움을 주고자 강의실 바깥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마치고 소형학과 2학년 2학기가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이 시점 본인이 이제 개발자라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라고 본인의 뇌를 세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2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 그것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무궁무진하고요. 더불어서 오픈소스 도구들과 그리고 에이자일과 이런 개발 방법론과 그리고 수많은 개발 프로세스와 도구들에 대한 지식을 갖췄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니까 이제 펼쳐질 여름방학 이후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더 본인이 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이것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해온 얼굴을 못 봐서 되게 마음이 좀 씁쓸한데 그래도 나름 토론으로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 노트 안에 웬만하면 더 많은 얘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이 동영상들 다시 한 번씩 찾아보면서 좀 더 좋은
개발자로서의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말고사에서 보도록 합시다.